어머니, 여기 그냥 잠깐 계시면 돼요. 며칠만 참으세요. 도현은 그렇게 말하며 차 문을 닫았습니다. 산속 컨테이너 앞에 홀로 남겨진 노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낡은 실내화를 가지런히 벗어놓았을 뿐이었죠.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을 떠났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그의 인생 전부를 무너뜨릴 거라는 것도요. 비 오는 산길을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현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 자랑스럽던 재산, 완벽하다고 믿었던 인생이 모두 어머니의 손에서 시작됐다는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그가 버린 노모는 사실 수십 년 전부터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욕심과 계산, 사랑 없는 효도를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닙니다. 부모를 짐처럼 여긴 아들의 최후, 돈으로 사랑을 계산한 부부의 붕괴, 그리고 침묵으로 아들을 심판한 한 어머니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년 뒤 모든 걸 잃은 아들은 배달 트럭을 몰며 살아가고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어머니는 아들을 완전히 지워버렸을까요? 왜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 관계는 끝난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자식에게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한 번 돌아선 선택이 얼마나 잔인한 대가를 남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복자입니다. 올해로 78이 되었고 평생 남의 집 빨래와 공장 세탁물을 닦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제 인생을 조용하고 평범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이 있었고, 그 선택은 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은 괜히 사람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었지요. 비는 하루 종일 내릴 듯 말 듯 버티고 있다가,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 마치 참고 있던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내듯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도현이가 차를 끌고 왔습니다. 요양원에 모셔간다고 했지요. 공기 좋고 조용하고 노인들 쉬기 딱 좋은 곳이라며. 저는 그 말이 전부 믿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래도 내 새끼니까 의심보다는 믿음을 먼저 꺼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와이퍼가 유리창을 긁는 소리만 계속 반복해서 들려왔지요. 아들은 운전대를 꼭 잡고 있었고 말수가 평소보다 더 적었습니다. 괜히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차는 점점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로등이 하나 둘 사라지고 휴대폰 신호도 끊겼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이라면 그래도 불빛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 사는 소리, 차 오가는 소리,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창밖에는 나무와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산 중턱 자갈길이었고 앞에는 녹슨 컨테이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불도 없는 곳, 바람 소리와 비 소리만 가득한 곳이었지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여기가 요양원이 아니라는 걸. 아들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만 계시면 된다고. 내일 아침에 사람이 올 거라고. 그 말이 얼마나 허술한지 저는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어떤 얼굴로 이 일을 하는지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아들은 트렁크에서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평생 쓰던 가방이었지요. 손잡이는 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천은 달아 있었습니다. 그 가방을 제 발 앞에 내려놓더군요. 진흙 위에 놓인 가방은 천천히 땅 속으로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만 바라보며 말을 빨리 끝내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도현아.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원망을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이름을 한 번 불렀을 뿐입니다. 아들은 멈춰 섰지만 끝내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돌아서면 난 아직 내 엄마다. 그 말에는 제가 살아온 시간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밥 한 끼 더 먹이려고 굶었던 날들, 아들 학원비 대려고 밤늦게까지 일하던 시간들, 아들 앞에서 제 욕심을 접어야 했던 순간들, 그 모든 걸 그 한 문장에 담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주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한 발, 또 한 발,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산길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지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밤은 제가 버려진 밤이 아니라 제가 결정을 내린 밤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결정이 아들의 인생을 그리고 제 남은 시간을 어디로 데려가게 될지는 아직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한동안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산속 공기는 밤새도록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아들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다가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 녹슨 컨테이너 앞에 섰습니다. 문을 미는 순간 삐걱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 상처 입은 것이 울부짖는 소리 같았지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녹냄새, 곰팡이 냄새. 오랫동안 사람의 체온이 닿지 않은 공간에서만 나는 그런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똑똑 하는 소리가 울렸지요.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바닥은 축축했고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냉기가 무릎 관절까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 혼자 남겨졌다면 울었을 겁니다. 억울하다고, 서럽다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하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라도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말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지만 그조차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앞에 낡은 여행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집 앞에 내놓듯 아들이 제 발치에 던져놓고 간 그 가방이었습니다. 손잡이는 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천은 여기저기 달아 있었지요. 저는 그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운 옷들, 낡은 스웨터, 몇 번을 꿰맨 속옷들, 누가 봐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늙은 여자의 짐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옷들을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가방 맨 아래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방수 파우치 하나가 있었거든요. 서류를 넣어두는 아주 평범한 파우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손은 놀라울 정도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였습니다. 토지 등기 서류였지요. 40년 전 제가 직접 샀던 땅,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서울 외곽 공업지대의 작은 땅. 그때 저는 세탁소에서 일하며 아들 먹일 밥값을 남기고 남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그 땅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왜 그런 데를 사느냐? 쓸모없는 땅이다. 미친 짓이다. 남편도 고개를 저었고 이웃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저는 그냥 샀습니다. 이유를 설명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자랑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가족 누구에게도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도시는 커졌고, 사람들은 물건을 더 많이 사고, 더 빨리 받아보길 원하게 됐습니다. 그 공업지대에는 어느새 거대한 물류센터들이 들어섰고, 트럭들이 밤낮 없이 오갔습니다. 제가 샀던 그 쓸모없다던 땅 위에서요. 임대 수익은 해마다 불어났고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는 제가 평생 벌어보지 못한 돈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지요. 허리 굽은 노인, 기운 옷 입은 시어머니,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존재.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을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아들이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저를 엄마로 대해줄 수 있는지, 불편한 존재일 때도, 짐이 될 때도, 그래도 함께 가려는지, 그 답을 저는 그날 밤 컨테이너 바닥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쪽은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파우치 안이 두 번째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휴대전화였습니다. 배터리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지요. 저는 저장된 유일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두 번 울리고 전화는 연결됐습니다. 상대방은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그 말 한마디로 40년을 묻어두었던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 거세지고 있었고 컨테이너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다른 문이 열리고 있었지요. 아들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속도로 위에 차를 세워둔 채로 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 같은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치 전혀 다른 세상 한가운데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핸들에 올려둔 두 손은 아직도 힘이 풀리지 않아 굳어 있었고 심장은 늦게 도착한 공포처럼 계속 쿵쿵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끊겼지만 변호사의 목소리는 귀 안쪽에 남아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20분 전이라는 말, 500억이라는 숫자, 그리고 빗속에 두고 왔다는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해되지 않았고,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 많은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울음은 멎지 않았지만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도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보. 미경이 입을 열었지만 그 뒤에 이어질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고 듣고 싶지 않은 대답도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죠.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밑에 매트에 떨어진 빗물이 아직 마르지 않고 어둡게 남아 있었어요. 방금까지 그 위에 어머니의 삶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은 늘 검소했고, 늘 참고 있었고, 늘 미안해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세탁소 냄새가 배어있던 옷, 오래된 슬리퍼, 병원비 이야기만 꺼내면 괜히 웃어넘기던 얼굴.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웃음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일부러 보여준 연극이었을까? 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 도현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의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사업이 막힐 때마다 설명할 수 없던 도움, 갑자기 해결되던 작은 문제, 누군가 뒤에서 길을 닦아준 것처럼 술술 풀리던 순간들. 그때마다 그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세상은 노력한 만큼 보답한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모든 순간 뒤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이름도 없이, 얼굴도 드러내지 않은 채로 아들의 삶을 떠받치고 있던 사람. 바로 빗속에 남겨두고 온 그 어머니였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무엇보다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입술에서 맴돌다가 사라졌어요. 우리라는 말 뒤에 붙일 문장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이죠. 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엔진 소리와 멀리서 지나가는 차량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고속도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속해서 차들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무심하게 돌아가는데 도현의 삶은 단 20분 만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도현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산길에서 차를 세웠을 때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내리던 모습. 비를 맞으며도 조심히 가라던 그 한마디. 그때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이 전화가 갈 거라는 걸, 이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걸. 아니면 그저 결과와 상관없이 아들의 선택을 끝까지 보고 싶었던 걸까요? 도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후회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분노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차밖의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친 도로 위로 햇빛이 번지면서 무릉덩이가 반짝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은 다시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에게 그 빛은 위로가 아니라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산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잃은 채 주저앉을 것인가? 어머니가 던진 마지막 시험 앞에서 그는 아직 아무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여전히 갓길에 멈춰 있었고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도현의 선택을 기다리는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다시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까 내려올 때와는 전혀 다른 길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는 짐을 내려놓았다는 안도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심장을 쥐어짜는 두려움과 후회가 핸들을 잡고 있었죠. 엔진은 거칠게 울부짖었고 가파른 오르막을 오를 때마다 차체가 버거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도현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엑셀은 끝까지 밟혀 있었고 속도는 필요 이상으로 빨랐습니다. 커브가 나타나도 도현은 좀처럼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안개와 습기를 헤집으며 이리저리 흔들렸고 그 불안한 빛 속에서 길은 끝없이 꼬여만 갔습니다. 미경은 손잡이를 붙든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어요. 몇 번이나 천천히 가라고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도현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현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머릿속에서는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 남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하던 성공담, 밤늦게까지 일한 대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던 순간들이 하나씩 뒤집히고 있었죠. 그 아래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있었고 도현은 그 사실을 애써 보지 않으려 했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폐업한 주유소, 녹이 쓴 가드레일, 채석장으로 이어지는 좁은 갈림길. 도현은 거의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자갈길에 들어서자 돌멩이들이 차 바닥을 세차게 두드렸고 차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서야 미경이 짧은 비명을 질렀지만 도현은 이미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이 보였습니다. 희뿌연 새벽빛 속에 서 있는 낡은 컨테이너. 비와 녹이 뒤섞인 자국이 벽을 타고 흘러내려 있었고 문은 반쯤 열린 채 바람에 살짝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자 차가 덜컹거리며 멈췄습니다. 도현은 문을 열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구두가 지늘게 빠지고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컨테이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오래된 쇳내와 눅눅한 콘크리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도현은 숨을 참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가 덮고 있던 얇은 담요도 작은 가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장소처럼 텅 비어 있었죠. 그러다 바닥에 놓인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구 근처에 가지런히 놓인 낡은 실내화 한 켤레. 색이 발에 원래 색을 짐작하기 어려웠고 밑창은 거의 닳아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실내화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늘 신던 것이었고 미경이 몇 번이나 새 것으로 바꾸자고 말했던 바로 그 실내화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여기 두고 떠나신 거였어요. 마치 오래된 삶의 껍질을 벗어놓듯이요. 그리고 그 옆에 사진 한 장이 뒤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종이는 세월을 견딘 흔적이 역력했고 모서리는 부드럽게 닳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사진을 뒤집는 순간 도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오래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직 도현이 앳된 얼굴을 하고 있던 시절, 아버지는 사진의 중심에 서 있었고 어머니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젊고 건강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말없이 지켜보고 참고 기다리던 그 눈이었습니다. 도현은 사진을 뒤집어 뒷면을 보았습니다. 또박또박 적힌 어머니의 글씨. 오늘 나는 아들을 떠났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이 눌러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도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버림받았다는 말도 아니고 원망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떠났다는 말, 스스로 선택했다는 선언이었죠. 그제야 도현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무 말 없이 당하고만 있던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지켜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현은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흙이 바지에 스며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손에 쥔 사진이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위로 어머니의 시선이 그대로 꽂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문 앞에는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명품 코트에는 진흙이 튀어 있었어요. 그녀의 모습은 1시간 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해요라는 말이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왔지만 도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오며 항상 답을 알고 있다고 믿었던 남자, 늘 다음 수를 계산하며 움직이던 도현은 그 순간 아무것도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과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어요. 밖에서는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젖은 숲에서는 흙냄새와 소나무 향이 섞여 올라왔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산 어딘가에서 어머니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도현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문은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고 도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손에 쥔 채로요. 그리고 그때 도현의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어디로 갔을지에 대한 한 가지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돼 있던 순서처럼요. 하늘은 언제나 맑을 거라 믿었던 사람에게, 세상은 늘 자기 편일 거라 확신했던 사람에게 아무 예고도 없이 모든 것을 걷어갔습니다. 도현은 어머니를 산에 두고 내려온 바로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죠. 늘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서 움직이던 소리도 없었고 밥 짓는 냄새도 없었습니다. 신경 쓰이던 존재, 불편하다고 여겼던 그 노인의 기척도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도현은 기지개를 켜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삶으로 돌아왔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체면 상할 일도 없고 계획에 방해되는 변수도 사라졌다고요. 하지만 그 생각은 그날 오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은행 알림이었어요. 계좌 동결, 조사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도현은 한동안 그 글자를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고 긴 대기 끝에 연결된 상담원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인해 정건설 명의의 모든 계좌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고요. 그때부터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계사는 다급하게 설명을 요구했고 파트너들은 계약서를 들고 따져 물었으며 사무실에는 낯선 얼굴들이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공사 현장은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인천에서 진행 중이던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어요. 도현이 자신의 인생작이라고 부르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레미콘 차량은 현장 앞에서 발길을 돌렸고 자재 납품은 전부 취소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주하던 현장은 소음 하나 없이 가라앉아 있었죠. 저녁이 되자 하청업체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이미 끝낸 공사 대금부터 당장 달라는 요구,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협박, 거친 말들이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도현은 부엌 식탁에 앉아 서류 더미를 붙잡고 있었어요.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세계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의 몰락은 더 조용했지만 더 깊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보험 영업 인맥이 일주일도 안 돼서 사라졌어요.
해약 통보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연락해 오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눈을 피하고 있었죠. 미경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문이 동시에 닫혔다는 사실만을 느끼고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집은 압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얀 봉투를 건네는 배달원의 펜이 그렇게 무거워 보일 수가 없었죠. 그 집은 곧 은행 소유가 될 예정이었고 그들은 필요한 것만 챙겨 나와야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집안을 돌아다니며 가구 값을 흥정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도연은 그 공간에서 자신과 어머니가 나눴던 모든 말과 시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도시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옮겨갔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밤마다 이웃의 소음이 그대로 들려왔죠. 부엌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에 버너 하나가 놓여 있었고 화장실은 몸을 돌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않던 생활이었어요. 그제야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로 거칠어진 손,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치우던 손, 늘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던 그 손을요. 자신이 그렇게 쉽게 밀어냈던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너무 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일째 되는 날, 도현은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됩니다. 임시로 시작한 택배 일을 하던 중이었어요. 고급 호텔 로비에서 배달을 기다리던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복자 씨였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은 당당했습니다. 깔끔한 코트와 단정한 머리, 옆에는 변호사가 동행하고 있었죠. 도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는 어머니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엄마. 그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복자 씨는 잠시 멈춰 섰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다만 차분하게 모든 것을 본 사람의 눈으로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버리던 밤 나는 무섭지 않았다고. 가난도 외로움도 이미 다 겪어봤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믿던 돈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했잖아 라고요. 그 말은 변명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복자 씨는 돌아섰고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도현의 세상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선택의 대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뿐이었어요. 이 모든 걸 겪은 뒤에도 도현에게 다시 선택할 기회가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그리고 복자 씨는 앞으로 자신의 삶과 재산을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쓰게 될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산속의 밤으로부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참 묘하지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겁게 내려앉아 발목을 잡습니다. 계절은 변함없이 순서를 지켜 찾아왔습니다. 숨이 턱 막히던 여름이 지나고 마음까지 쓸쓸해지던 가을이 지나고 뼛속까지 시리던 겨울을 건너 다시 봄이 왔습니다. 서울의 회색 콘크리트 틈새에서도 어김없이 연한 새싹은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요. 세상은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의 삶이 무너졌는지, 누군가의 마음이 부서졌는지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말입니다. 삶은 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도현에게 시간은 이상하고 무거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구분되지 않은 채 흐릿하게 이어졌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오늘과 다를 게 없는 내일. 오직 살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반복만이 하루를 구분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습니다.
조리대라고 부르기 민망한 좁은 공간에서 서서 밥을 먹습니다. 일을 하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도현은 이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동쪽 끝자락 월세가 싼 작은 원룸에서 말입니다. 벽은 얇아서 밤마다 옆집 부부의 말다툼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고 건물은 오래되어 계단마다 지난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오래였고 복도 불은 늘 깜빡거렸습니다. 난방은 겨울마다 끙끙대며 겨우 숨만 쉬는 듯 했지요. 그런데도 도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판결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루는 이제 진짜 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와 무릎이 쑤시는 그런 일입니다. 물류회사에서 배달 트럭을 몰며 하루 10시간 넘게 서울 곳곳을 누볐습니다. 창고에서 아파트로, 아파트에서 사무실 빌딩으로 짐을 나르며 말이지요.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월세와 식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것도 거의 없었지요. 예전처럼 전망 좋은 사무실도 승진도 보너스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로와 트럭, 그리고 하루를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배달 경로가 서울 서쪽 산업단지를 지날 때면 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늦추곤 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엑셀에서 떨어졌지요. 앞유리 너머로 거대한 물류센터들이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건물들, 쉼없이 움직이는 지게차들, 전국으로 뻗어나갈 물건들을 싣기 위해 줄지어 선 대형 트럭들. 그 모든 것이 어머니가 40년 전에 사두셨던 그 땅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제야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시던 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아직 귀를 닫지 않았던 시절, 원망이 마음을 가리기 전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사람들이 비웃던 빈 땅 이야기, 허리까지 자라던 잡초 이야기. 쓸데없는데 돈을 쓴다며 손가락질 받던 날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지요. 어떤 것들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땅에 묻힌 돈 한 푼 한 푼이 어디서 왔는지를요. 어머니가 굶으신 점심에서 왔고 아들의 투정을 뒤로한 채 하신 야근에서 왔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조용히 접어두신 어머니 자신의 꿈에서 왔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감사받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셨습니다. 주고 또 주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요. 그런데 아들인 나는 무엇을 드렸을까요? 비 오는 밤 녹슨 컨테이너 앞에서 돌아선 등. 말 한마디 없는 침묵.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현은 가끔 트럭을 길가에 세우고 그대로 앉아있곤 했습니다. 엔진을 켜둔 채 어머니가 세우신 건물들을 바라보며 말이지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울 수 있는 능력조차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대신 가슴 어딘가가 계속 아파왔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후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였습니다. 그저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난과는 이미 화해했습니다. 단순한 삶에는 나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커피 한 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노래, 하루 일을 무사히 마쳤을 때의 작은 뿌듯함. 그런 것들로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돌아섰다면 어땠을까? 빗속에서 불러오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손을 잡고 진작했어야 할 말을 했다면, 이 질문들에는 끝내 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질문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미경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실패한 사람과는 살 수 없다는 말만 남기고요. 도현은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대했던 방식 그대로 그녀도 자신을 대했을 뿐이니까요. 서울 반대편 높은 곳에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는 펜트하우스에서 복자 여사는 조용히 저녁을 맞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줄일 필요가 없는 살.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서랍 속 오래된 사진을 꺼내어 바라보곤 하셨지요. 어린 아들이 손을 잡고 웃던 기억. 아직 세상의 셈법을 모르던 그 아이 말입니다. 복자 여사는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의 가치는 돈으로 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내린 선택이 사람을 드러내지만 그것이 영원히 그 사람을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도시 위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서울 아래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에 불과했지만 마음의 거리는 아직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인생이란 늘 그렇듯 완전히 닫힌 문이라고 생각했던 곳에도 아주 작은 틈은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용서라는 것도 오래 묵혀둔 땅처럼 시간이 지나야 싹을 틔우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미뤄둔 말이 있다면 오늘은 조금만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돌아서기 전에, 손을 놓기 전에 말입니다. 부모의 가치는 유산으로 잴 수 없습니다. 사랑은 계산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 이 이야기 속에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남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